나는 이윤서, 32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태평양 법률사무소에서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법대 재학 시절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수석으로 졸업했고 입사 5년 만에 주요 사건을 맡는 핵심 인재로 인정받았다. 반면 내 남편 김준호는 3년 전 중소기업에서 해고된 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구호로 집에서 쉬는 날만 이어가고 있다. 우리 결혼 4년, 집의 모든 경비는 내 월급으로 감당하며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3평 아파트의 초기 가입금 70%도 내가 졸업 후 3년간 꾸준히 모은 돈이었다. 시어머니는 매주 목요일마다 집에 와 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내 돈을 아들에게 쓰라고 압박하는 게 일상이다. 나는 처음엔 준호가 안정되면 좋을 거라며 참고 견디다가 지난해부터는 시어머니의 말에 단순히 고개만 끄덕이는 식으로 대응했다.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라 그런지 나는 감정보다는 사실과 논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오늘 저녁 9시 회식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놓인 생색 하이힐을 보았을 때도 처음엔 어쩌면 시어머니가 새로 산 신발인가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 추측은 산산조각 났다. 김준호가 젊은 여자를 팔에 기댄 채 소파에 앉혀 있고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삼계탕 냄새를 풍기며 열심히 조리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며 핏한 드레스를 입고 허벅지에 살짝 걸친 담요를 손으로 살짝 잡고 있었다. 나의 발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김준호는 놀란 표정도 없이 오히려 편안한 듯이 말했다. 윤서, 왔어. 이건 정아, 박정아다. 정아가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편안히 안식할 필요가 있어? 너는 오늘부터 객실로 옮겨 살아. 아이. 나는 입술에서 단어가 잘록하게 튀어나왔다. 결혼 이래 김준호는 사업이 안정되면 아이를 갖자며 계속 미루었는데 이제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박정아는 나를 향해 살짝 웃으며 손으로 배를 감쌌다. 그 미소는 이 집의 주인처럼 당당했고 마치 내가 방해물인 것처럼 보였다. 누나, 죄송해요. 하지만 저와 준호 오빠는 정말 사랑합니다. 아이도 입 닫아. 나의 목소리는 평소 법정에서 이야기할 때처럼 차갑고 굳었다. 박정아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접시를 들고 나와 말했다. 윤서야, 뭐 그래? 정아가 아이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 김가의 혈육이니까 잘 대해 주어야지. 객실도 넓고 편안해서 그냥 옮겨 살면 되잖아. 시어머니의 말에는 나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나보다 이 낯선 여자를 더 자신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우리의 결혼사진, 나가 직접 고른 소파, 주방 안내가 모은 유리그릇들. 이 모든 게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가정이었는데 이제 김준호와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혈육을 가진 여자에 의해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었다. 김준호가 나에게 다가와 윤서, 정아 몸이 안 좋아서 시끄러운 걸 못 참아. 너는 이번만큼은 양보해줘. 나중에 꼭 보상해줄게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의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나의 방으로 들어가면 침대 위에 나의 법률 파일들이 놓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룬 사건은 아내를 학대하며 재산을 빼앗은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이었다. 당시 나는 어떻게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이제 나도 그 아내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 아내처럼 눈물을 흘리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변호사다. 손에 쥔 법률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이들을 처벌할 것이다. 나는 서랍을 열어 어머니가 남겨준 진주 브로치를 꺼냈다. 어머니는 여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꺾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 브로치를 나에게 주셨다. 나는 브로치를 손에 쥐고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이 화려하게 불타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객실로 옮긴다고? 그래, 옮길게. 하지만 이 집을 떠나는 건 나가 아니라 김준호 그들일 것이다. 내 손에 쥔 진주 브로치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내고 있었다. 나는 이 브로치를 가슴에 붙이고 첫 번째 단계로 은행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켰다. 모든 건 오늘부터 시작된다. 나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다. 김준호가 뒤에서 윤서, 너 이런 식으로 라고 하려 했지만 나는 방문을 단단히 닫아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서랍을 열어 여권과 은행카드, 각종 계약서를 꺼냈다. 먼저 이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를 펼쳤다. 초기 가입금 2억 1천만 원 중 1억 4,700만 원이 나의 계좌에서 나간 기록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매달 50만 원의 대출 상환도 모두 나의 급여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 이 집은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내가 주도적으로 구매한 것이다. 10분 만에 필요한 물건을 여행 가방에 정리했다. 객실은 4평 크기로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옷장만 있는 단순한 공간이었다. 김준호가 내일 아파트 청소부 불러줄게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니라면 이 집안에서 어떻게 증거를 모을지였다. 저녁 11시, 거실에서 삼계탕 파티가 끝나고 박정아가 주침대로 들어갔을 때 나는 핸드백 안에 숨긴 미니 녹음기를 꺼냈다. 이 녹음기는 법률사무소에서 증거 보전용으로 쓰는 제품으로 소음 감쇄 기능이 뛰어나고 72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하다. 나는 거실의 꽃병 안, 주침대 옆 선반의 인형 뒤, 그리고 주방의 냉장고 위에 각각 설치했다. 특히 주침대 옆은 김준호와 박정아의 대화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위치였다. 설치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방에서 정아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우리 김가의 유일한 혈육이니까 앞으로 아파트 명의도 정아에게 옮겨줘야 해라는 말이 들렸다. 나는 입술을 꼬으며 계속해서 작업을 마쳤다. 다음 날 아침 7시, 나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주식시장을 확인했다. 주방으로 갔을 때 박정아가 시어머니가 만든 밥을 먹고 있었고 김준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다. 오빠, 아파트 명에 언제 바꿔줄 거예요? 윤서 누나가 계속 있어선 불안해. 박정아의 말에 김준호는 걱정 마. 이번 달 안에 이혼 절차를 끝내고 당장 명의를 바꿔줄게. 윤서는 그냥 돈만 벌고 순진한 놈이야라고 답했다. 나는 커피를 따르는 손을 가만히 붙잡았다.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오후 2시, 사무실에 도착했다. 나는 동료로 가장 친한 정민주 변호사의 책상으로 갔다. 민주, 나 이혼할 거야. 김준호가 바람피고 다른 여자랑 아이를 가지고 있어? 그녀를 집에 데려와서 나를 객실로 쫓아냈어. 정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눈을 뜨고 말했다. 뭐? 그 새끼, 정말 이러다니. 윤서, 너 어떻게 생각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주 냉정하게 계획하고 있어. 너에게는 법적 조언이 필요해라고 말했다.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나는 준비한 계약서와 은행 입출금 내역을 보여주었다. 정민주는 내용을 자세히 읽으며 점차 심각해졌다. 윤서, 이 경우 김준호가 부적절한 동거를 한 것이 확실하고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에서 너를 추방한 행위도 명백한 과실이다. 가정법상으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서 너가 70%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의 과실로 인해 전액을 주장할 수도 있어. 그의 말은 나의 계획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정민주는 추가로 말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증거다. 김준호가 박정아와 동거하는 모습, 그가 너에게 추방을 요구한 말, 시어머니의 공인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해야 해. 그리고 아파트를 파는 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야.
하지만 반드시 김준호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아니, 부부 공동 재산이긴 하지만 너가 주요 출자자이고 그가 과실을 지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단독으로 매매할 수도 있어. 단, 세법상의 문제와 매매 계약의 조건을 잘 살펴야 해. 나는 그의 말을 메모장에 적으며 다음 단계를 구상했다. 저녁 6시, 집에 돌아오면 김준호와 박정아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인사도 건네지 않고 직접 객실로 들어갔고 방문을 닫은 뒤 즉시 녹음기의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했다. 김준호가 윤서가 그냥 물러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순순해서 다행이야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웠다. 순순한 건 지금까지였을 뿐이다. 내 손에 쥔 진주 브로치를 만지며 다음 행동을 결정했다. 내일은 은행에 가서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투자 이민 관련 절차도 다시 확인해야 했다. 김준호는 아직 모른다. 그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지. 아침 9시, 신한은행 강남본점 VIP실. 나는 개인 금융 담당자 이 부장과 마주 앉았다. 이 부장, 제 명의 모든 예금과 주식을 캐나다 RBC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환율은 당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수수료는 최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장은 안경을 조정하며 이 변호사님, 이 정도 규모의 자산 이체는 일반적으로 사명업일이 걸리지만 VIP 고객 특권으로 내일 오후까지 완료해 드릴게요. 다만 외국계 은행으로의 이체라 관세청 검사가 있을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작성한 자산 출처 증명서와 투자 이민 관련 서류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체 절차를 마치는 순간 김준호의 전화가 왔다. 윤서, 너 언제까지 뒤끌고 있냐? 정아가 오늘 병원 진료를 받으려는데 이혼 준비 안 되면 명예 변경도 못해. 너 때문에 정아가 걱정하고 있어? 나는 창밖을 보며 느긋하게 말했다. 오늘 저녁까지 준비할게. 하지만 재산 분할은 나의 의견대로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갈 준비해. 김준호는 화를 내며 윤서, 너 이제 와서 뭐 하려고? 돈도 충분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냥 전화를 끊었다. 이제 그의 감정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오후 1시, 부동산 중개사 이재훈 씨의 사무실에 갔다. 이재훈 씨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지난번 나의 아파트를 구할 때 도와줬다. 이씨, 이 아파트를 빨리 파는 거야? 시세보다 5% 싸게 파는 대신 일주일 안에 매매 계약을 끝내야 해. 구매자는 신용도가 좋고 현금 결제가 가능한 사람으로 찾아주세요. 이재훈 씨는 놀란 표정으로 이 변호사님, 강남구 이 지역 아파트는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제가 주요 출자자이고 남편이 부적절한 동거를 한 사실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어 단독 매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나는 증거로 사물 녹음 파일 일부를 이재훈 씨에게 들려줬다. 이재훈 씨는 표정을 바꾸며 알겠습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VIP 구매자 목록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24시간 안에 연락드릴게요. 나는 그에게 미리 준비한 아파트 소유권 증명서와 결제 내역을 맡겼다. 속도가 중요한 지금 어떤 시간도 낭비할 수 없다. 저녁 7시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박정아가 아파트 리모델링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다. 이 방은 정아의 방으로 하고 벽은 분홍색으로 칠해야 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좋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박정아는 엄마, 그런데 윤서 누나의 물건은 어디로 처리할 거예요? 옷장에 꽤 많아 보이는데 그런 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지 뭐. 이제 이 집은 정아의 거니까.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객실로 들어갔다. 그들의 헛된 꿈을 이제 곧 깨뜨릴 거다.
저녁 9시 정민주 변호사가 나의 객실로 왔다. 우리는 방문을 잠그고 회의를 시작했다. 윤서, 매매 계약서의 주요 조건을 살펴봐. 구매자는 홍길동 씨로 S사의 대표이시고 현금 3억 5천만 원으로 결제하시는 분이에요. 계약서는 판매자인 이윤서가 부부 공동 재산 처리에 관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으며 구매자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어. 이렇게 하면 추후 김준호가 구매자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가 없어. 나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며 질문했다. 이혼 계약서는 어떻게 돼요? 김준호가 재산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방법이 있나? 있어. 김준호가 박정아와 아이를 위해 빨리 이혼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하면 된다. 이혼 계약서에 김준호가 부적절한 동거로 인해 부부관계 파손에 주요 책임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 중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자산을 이윤서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을 넣고 이혼 후 일주일 이내 아파트 명의 변경 절차를 협조한다고 속여야 해. 그럼 그는 급해하며 서명할 거다. 정민주가 이혼 계약서를 내밀자 김준호의 방문이 있었다. 윤서, 문 열어. 이혼 계약서 준비됐어? 나는 정민주에게 눈짓을 보고 문을 열었다. 김준호가 서류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이건 제가 준비한 이혼 계약서다. 아파트는 반씩 나누고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500만 원만 가져갈게. 너는 빨리 서명해. 나는 그의 계약서를 보고 웃었다. 김준호, 너 정말 이상해. 아파트 초기 가입금 70%가 내 돈이고 대출도 내가 갚았어. 반씩 나눈다는 게 어디서 나온 소리? 나는 정민주가 준비한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건 제가 준비한 계약서다. 너는 자발적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이혼 후 박정아와의 관계에 대해 책임진다. 이렇게 서명하면 오늘 당장 이혼 절차를 끝낼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와 박정아의 동거 증거와 과실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거다. 그러면 너는 이혼뿐만 아니라 명예훼손까지 될 거야. 김준호는 계약서를 읽으며 얼굴이 점차 붉어졌다. 그의 뒤로 박정아가 살짝 엿보고 있었다. 오빠, 빨리 끝내야 병원 진료도. 그녀의 말이 김준호를 마지막으로 밀어냈다. 좋아, 서명할게. 하지만 너는 꼭 명의를 바꿔줘야 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 당연하지. 라고 답했다. 그가 서명하는 순간 내 손에 쥔 진주 브로치가 빛을 반사했다. 첫 단계는 성공했다. 이제 다음은 매매 계약과 이민 절차라. 김준호가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민주는 속도적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내일 오전 10시 민원청에서 이혼 등록을 할 거고 그 직후 부동산 등기 사무소로 가서 매매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해라고 속삭였다. 나는 김준호에게 내일 아침 9시 만나. 지각하면 모든 게 취소된다고 경고했고 그는 급히 알았어 하며 박정아와 함께 주침대로 갔다. 문을 닫은 후 정민주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윤서, 잘하고 있어? 이제 거의 끝났어라고 말했다. 밤 11시, 이재훈 중개사의 전화가 왔다. 이 변호사님, 구매자 홍길동 씨가 계약 조건에 모두 동의하셨어요. 저녁에 정민주가 문자를 보냈다. 김준호가 전날 밤 경찰서에 끌려갔어. 친구의 카드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 뒤에 사건 기사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기사에는 35세 김모, 친구의 신용카드로 500만 원 상당 물품 구매, 구속 전 피의자 조사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기사를 읽고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이는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박정아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걸어서 결국 받았다. 이윤서 누나, 제발 도와주세요. 준호가 구속될지 몰라요. 아이가 아직 어리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김준호와 함께 나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너무나 모순이에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누나,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는 건 늦었어요. 당신은 김준호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진주 브로치를 만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자는 용서해야 하지만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었다. 나는 그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 용서는 그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고쳐야 할 일. 나는 그들에게 용서할 권리도 없다. 오후 2시 윤서 글로벌 컨설팅의 한성법률사무소에 홍기문 변호사가 방문했다. 그는 한국에서 가정법 분야의 권위자로 유명하다. 이윤서 변호사님, 당신의 사례를 들었을 때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김준호 사건에서의 법적 전략, 정말 탁월했어요. 홍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했고, 결국 공동으로 국제가정법 컨설팅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저녁, 호수 앞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과 직원들이 모여 즐거워하고 있었다. 앨리스가 이사님, 한국에서 소식이 왔어요. 김준호가 구속됐어요. 라고 말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김준호는 친구의 신용카드를 도용해서 가전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려다가 적발됐다. 구속 전에 그는 이윤서가 나를 망쳤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호수를 바라보며 잔을 들어 올렸다. 여러분, 우리 컨설팅 센터가 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축하해요. 모두가 함성과 함께 잔을 부딪혔다. 달빛이 호수에 반사되고 나의 진주 브로치도 그 빛을 따라 반짝였다. 이때 정민주의 전화가 왔다. 윤서, 내일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갈 거야. 기념품 사왔어. 기대해. 그의 들뜬 목소리에 나는 웃었다. 새로운 협력과 친구의 도착,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객들. 이곳 밴쿠버에서 나의 삶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밴쿠버 공항의 도착 로비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보며 10시 정각을 기다렸다. 정민주가 타고 온 비행기는 10분 늦었지만 그녀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윤서, 여기야. 정민주가 큰 가방을 들고 달려왔고 나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잘 왔어. 비행기 좀 길었지? 응. 하지만 생각보다 잘 잤어. 이건 너를 위한 기념품.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울 명동의 전통 보석 가게에서 산 진주 귀걸이를 꺼냈다. 어머니의 브로치와 잘 어울릴 거야. 택시로 빌라로 가는 길에서 정민주는 한국의 소식을 쏟아냈다. 김준호가 6개월형을 선고받았어. 법원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라고 했지만 적어도 교도소에서는 땀을 흘려야 해. 시어머니는 교도소에 갔다가 갈증으로 쓰러졌다가 병원에 입원했어. 박정아는 아이를 데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정말 불쌍해 보이긴 해. 나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말했다. 불쌍한 건 그들 스스로 만들었어. 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 빌라에 도착하자 정민주는 호수를 보며 감탄했다. 와, 이곳 정말 아름다워. 나도 이런 집 살고 싶어. 그럼 열심히 일해서 사면 돼. 우리는 웃으며 함께 김치찌개를 만들었다. 정민주는 한성법률의 홍 변호사가 한국에서 컨설팅 센터 개업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어. 다음 주 토요일에 한국과 밴쿠버에서 동시에 열릴 거야라고 말했다. 그럼 우리는 2주일 동안 준비해야겠네. 다음 날 아침 컨설팅 센터에 출근했다. 앨리스가 기다리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새로운 고객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이사님, 이분은 한국에서 유학 와서 캐나다 기업에서 취업했는데 성희롱을 당했다는 분이에요. 오후 2시에 상담이 예정되어 있어요.
나는 파일을 읽으며 점차 심각해졌다. 고객은 26세의 이수진 씨로 정보기술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팀장에게 성적인 언행을 당했지만 회사에서 자료가 부족해서 처리하지 않았다. 오후 2시 이수진 씨가 왔다. 그녀는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긴장한 표정이었다. 이사님, 저는 증거도 없고 외국인이라 혹시 법원에서 안 듣는다면?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캐나다의 성희롱 방지법은 매우 엄격해요. 팀장의 메시지, 주변 동료의 증언, 회사의 처리 과정 등을 모으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 정민주 변호사도 함께 도와줄 거야. 정민주는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라 걱정 말라고 격려했다. 우리는 이틀 동안 이수진 씨의 사건을 준비했다. 정민주는 한국에서 이수진 씨의 학교 성적과 추천서를 받아왔고 나는 캐나다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협의했다. 결국 우리는 팀장의 불쾌한 메시지 기록, 동료 2명의 증언서,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무시한 증거를 모두 모았다.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지 3일 만에 회사에서 합의 제안을 했다. 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그리고 팀장의 해고라는 조건이었다. 이수진 씨는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포기할 생각까지 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나는 그녀에게 카드를 건넸다. 앞으로 다른 한국 여성이 이런 문제를 겪으면 이 카드를 보여주세요. 무료로 상담해 드릴게. 이수진 씨는 카드를 꼭 쥐고 떠났다. 정민주는 이런 순간이 가장 보람있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한편 교도소에 있는 김준호는 생활이 지옥이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일손으로 벽돌을 깨는 노동을 해야 했다. 정민주가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는 윤서가 나를 복수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외치다가 교도관에게 혼나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박정아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다. 박정아는 엄마, 저도 힘들어. 아이 돌보고 일하고. 그럼 왜 준호를 만났어? 우리 가정을 망친 건 너야. 그들의 싸움은 매일같이 이어졌다. 주말 컨설팅 센터 개업 기념식이 열렸다. 한국의 한성법률사무소와 화상 연결을 해서 동시에 진행했고 밴쿠버에는 한국 대사관의 문화 담당관님과 여러 한국인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홍기문 변호사가 화상으로 말했다. 이 컨설팅 센터는 한국과 캐나다의 법적 격차를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믿습니다. 이윤서 변호사, 정민주 변호사, 축하합니다. 나는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한국에서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컨설팅 센터는 단순히 법적 상담을 넘어 각자의 삶을 되찾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진주 브로치를 가슴에 붙이고 말했다. 이 브로치는 저에게 용기를 주는 물건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한 여성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캐나다 로컬 법원의 판사로 일하고 계셨다. 이사님, 오늘의 연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국 여성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환을 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저녁, 정민주와 함께 호수 앞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내일부터 진지하게 일해야 돼. 이수진 씨의 사건이 끝났지만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찾아올 거야. 정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응. 그리고 김준호가 출소하는 날도 곧 왔어. 그 놈이 뭘 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해. 나는 웃으며 잔을 들었다. 그는 이제 나에게 아무런 위협도 될 수 없어.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자리가 없어. 달빛이 호수에 반사되고
우리의 미래도 그 빛처럼 밝았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고객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한국과 캐나다의 법적 협력 프로그램도 시작해야 했다. 이제 나의 삶은 복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다. 호수의 달빛이 잔에 비칠 때 앨리스의 긴급 문자가 왔다. 한국에서 김준호가 출소했어요. 정민주 변호사가 방금 연락했어요. 정민주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윤서, 그 놈 출소하면 너한테 찾아올지 몰라. 밴쿠버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컨설팅 센터 정보는 인터넷에 나와 있어. 걱정 마. 캐나다에선 불법 추격이 엄격하니까. 우리 센터에는 보안 시스템도 설치했어. 나는 잔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진주 브로치가 가슴에 살짝 닿았고 차가운 금속감이 나를 다시 각성시켰다. 다음 날 아침 컨설팅 센터에 출근하자마자 보안업체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님, CCTV는 모든 구역을 커버했고 출입 카드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어요. 특별한 사람이 들어오면 즉시 알림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주변 경찰서와도 연락해주세요. 앨리스가 로컬 판사인 크리스티나 씨가 10시에 와서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나는 파일을 정리하며 기대감을 느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여성 이민자 위한 무료 법률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10시 정각 크리스티나 판사가 왔다. 그녀는 흰 옷차림에 진지한 표정이었다. 이사님, 지난주 연설에서 여성의 힘이라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00명 이상의 여성에게 법적 지식을 전달하고 싶어요. 우리는 2시간 동안 프로그램 내용을 토론했고 결국 매주 수요일 오후에 센터에서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첫 강의 주제는 이민자와 가정폭력 방지법이었다. 오후 3시, 한국에서 긴급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고객은 30대의 박지혜 씨로 캐나다에 살다가 한국 남편이 불법적으로 자산을 빼앗아 한국으로 갔었다. 저는 아이가 2명 있는데 돈도 없고 혼자 살기가 힘들어. 그녀의 울음소리가 전화 그쪽에서 들렸다. 정민주가 한국에서 남편의 자산을 추적할게. 윤서, 너는 캐나다 이쪽에서 이민자 권리를 보호해주면 되라고 말했다. 나는 지혜 씨, 당신과 아이들은 캐나다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오늘 저녁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라고 안심시켰다. 저녁 6시, 센터에 남아서 박지혜 씨와 화상 상담을 했다. 그녀는 아이들 뒤에서 울고 있었다. 남편이 저의 은행 계좌를 해킹해서 돈을 모두 빼갔어요. 심지어 집도 저의 이름으로 샀는데 대출을 저 명의로 받았어요. 나는 캐나다의 금융범죄법에 따르면 당신의 남편은 해킹과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 저는 한국의 한성법률과 협력해서 자산을 회수할게라고 말했다. 정민주가 한국에서 남편의 주소를 찾았어. 내일 경찰에 신고할게라는 문자를 보냈다. 한편 한국의 김준호는 출소 후 처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정민주가 보낸 사진에 따르면 그는 낡은 후드티를 입고 길가에서 포장 음식을 먹고 있었다. 박정아는 그를 만나러 갔지만 아이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어. 너는 도대체 뭘 하려고? 라고 소리쳤다. 김준호는 화를 내며 나도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이윤서가 나의 모든 걸 빼앗았어. 라고 외쳤다. 그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광기가 번져 있었다. 이틀 후 컨설팅 센터에 이상한 전화가 왔다. 이윤서, 너는 나의 모든 걸 망쳤어. 나도 밴쿠버에 갈 거고 너의 센터를 망칠 거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김준호, 캐나다에 와서 불법 행위를 하면 영구 추방되고 다시는 한국으로도 돌아올 수 없어. 너의 아이도 너를 볼 수 없게 될 거다. 그는 넌 몰라. 나는 너를 꼭 찾아낼 거야. 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고
보안업체에게도 알렸다. 다음 주 수요일 첫 법률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30여 명의 한국 여성이 참석했고 박지혜 씨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크리스티나 판사가 가정폭력은 결코 용납되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을 때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렸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여성이 이런 정보를 일찍 알았으면 좋았어요라고 말하며 감사했다. 나는 진주 브로치를 만지며 이런 순간이 바로 나의 목표라는 걸 다시 느꼈다. 오후 5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이사님, 김준호가 밴쿠버 공항에 입국하려다가 심사에서 걸렸어요. 그는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의 위협 전화 기록을 보여줬고 입국을 거부했어요. 영구적으로 캐나다에 들어올 수 없게 됐어요. 나는 숨결을 내쉬었다. 정민주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녀는 그놈, 결국 제자리 걸음이야. 시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고 박정아는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갔어. 라고 답했다. 저녁, 정민주와 함께 센터 근처의 한국 식당에 갔다. 오늘 첫 프로그램 성공 축하해. 정민주는 막걸리를 따라 주었다. 김준호가 입국 거부됐다는 소식 들었어? 그 놈은 이제 진짜 끝났어. 나는 밥을 먹으며 말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우리가 할 건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이사님, 우리 딸도 유학 왔는데 혹시 법적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자 나는 카드를 건넸다. 무료 상담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호수가 달빛에 아름답게 빛났다. 정민주는 내일 박지혜 씨의 남편이 한국에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한성법률이 자산을 모두 찾아냈고 지혜 씨에게 돌려줄 거야. 정말 좋은 소식이야. 나는 손가락으로 진주 브로치를 만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이 브로치를 주셨을 때 여자는 단독으로도 강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그 말이 지금 나의 삶을 증명하고 있었다. 밤 11시 센터의 이메일을 확인했다. 박지혜 씨가 자산을 모두 돌려받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박지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아주 진실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보았다. 밴쿠버의 밤은 평화롭고 나의 마음도 그와 같이 평온했다. 내일은 새로운 고객의 상담이 기다리고 있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법률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의 새로운 삶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다. 두 번째 법률 교육 프로그램 준비 회의가 끝났을 때 센터 문이 열렸다. 들어온 여성은 눈썹이 촘촘하고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다. 이윤서 변호사님인가요? 저는 이지연입니다. 한국에서 나는 가슴에 달린 진주 브로치를 가리키며 계속했다. 이 브로치는 제 어머니가 주신 물건입니다. 여자는 단독으로도 강하지만 서로 돕고 살면 더 강해진다는 어머니의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말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폭발적으로 퍼졌다. 이지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치고 박정아도 가만히 눈을 닫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박정아가 나에게 다가왔다. 누나, 오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 센터에서 봉사하며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아이가 엄마, 누나 좋아요라고 말하며 나의 손을 잡았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해줄 거야. 우리 함께 할 거니까라고 말했다. 정민주와 홍 변호사가 함께 와서 사진을 찍었고 그 순간의 웃음은 가장 진실한 웃음이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밴쿠버로 돌아온 다음 날 컨설팅 센터에 큰 변화가 있었다.
벽에는 시상식 사진과 함께 여성의 힘, 세계의 힘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새로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앨리스가 미국, 호주, 일본 지점이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다음 목표는 유럽 지점 확장이에요. 잘 하고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번 고객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야. 저녁, 호수 앞의 빌라에서 파티를 열었다. 정민주, 이지연 씨, 토마스 변호사, 크리스티나 판사 등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오늘은 윤서의 상과 우리 프로그램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정민주가 잔을 들어 올렸다. 모두가 함께 축하하며 잔을 부딪혔다. 달빛이 호수에 반사되고 나의 진주 브로치도 그 빛을 따라 반짝였다. 이때 한국에서 문자가 왔다. 김준호가 1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출소 후는 사회복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나는 문자를 읽고 잔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김준호는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삶을 망쳤고 박정아는 아이를 위해 다시 일어섰다. 이지연 씨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많은 여성들과 함께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복수는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과정이었고 그 구원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파티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떠난 후 나는 호수 앞에 혼자 앉았다. 진주 브로치를 손에 꼭 쥐고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아요. 가장 큰 복수는 자신을 세상에 내던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걸. 바람이 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호수의 물소리가 평화로운 멜로디처럼 들렸다. 다음 주에는 유럽 파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 새로운 고객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고 책상에 놓인 다음 주 일정표를 살펴보았다. 각 지점의 활동보고, 새로운 고객의 사건 파일, 무료 법률 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등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들이 부담이 아니라 보람으로 다가왔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다음 주 강연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첫 문장을 썼다. 여성의 힘은 단독으로도 빛나지만 함께하면 해를 거둘 수 있다. 가슴에 진주 브로치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 브로치는 나의 굴욕과 깨우침을 함께했고 이제는 많은 여성들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겪은 아픔은 이제 과거의 기억으로 남았고 밴쿠버의 호수 앞에서 펼쳐지는 나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의 여정은 이제야 진정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모든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나는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